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웹3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종승입니다. 네, 오늘 저는 크립토 시대의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폐와 자산이 이 크립토와 금융이 결합된 생태계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시대의 화폐와 자산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화폐 관점에서 결제와 해외 송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BTC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등장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화폐와 자산이 이제 토큰화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BIS, 즉 국제결제은행이 지향하고 있는 이제 핀터넷이라고 하는 금융 인터넷이 이 통합 레저, 통합 원장 기반의 어떤 이 아키텍처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립토 시대 화폐와 자산의 재정의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토큰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토큰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고, 이 토큰화를 통해서 화폐와 자산 관점에서 어떤 혁신의 이니셔티브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큰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친숙하게 아는 토큰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 크립토 이제 코인을 보통 의미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기존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그런 크립토 토큰 또는 코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토큰화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융 서비스에서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술을 통한 어떤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기존의 금융, 기존의 제도권 금융의 시스템 간의 어떤 상호 연결성에 기반한 의미입니다. 즉, 이 토큰화는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을 의미하는데, 화폐를 토큰화하기도 하고 자산을 토큰화하기도 하는데, 이때 어떤 구조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큰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 디지털 표현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토큰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상의 이 디지털 항목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자산의 기록들, 자산 기록들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해당된 자산들의 이동, 전송에 대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규칙을 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큰은 정보 관점과 규칙 관점이 있습니다. 정보 관점에서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이 규칙 관점에서는 해당되는 이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규약에 따라서 그 일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이런 로직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큰은 이 정보와 규칙의 통합 체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큰은 단순히 디지털 증표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제 플랫폼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토큰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토큰화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토큰화에 적합한 자산들이 있는 거고, 토큰화에 적합하지 않은 자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이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는 토큰화에 더 적합한 자산은 정말 우리가 실물로 접할 수도 있는 금과 같은 이런 이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토큰화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는 어떤 규제 차원이나 또는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쉽지만 사실 이 토큰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더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미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단에 이제 부동산 자산 등기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토큰화에 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언급했는데, 이 말은 즉
어떤 제도적인 이 법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토큰화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토큰화에 더 적합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토큰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는 훨씬 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토큰화가 쉬운 것부터 우리는 노력을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밸류가 큰 것들은 지금 당장 어떤 제도적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토큰화가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화폐 관점, 자산 관점에서의 어떤 혁신의 이니셔티브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편은 화폐 관점이고 오른쪽은 자산 관점인데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제 본원 통화가 있고 M0 그리고 이 M1, M2 이렇게 통화량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자산 성격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와 자산이 전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전체 통화량 관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M3나 또는 이제 LF 또는 L과 같은 그런 자산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오른쪽에 이제 토큰화 가능한 자산의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자, 먼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와 같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화폐를 이렇게 토큰하는 것들은 현재 지불 결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관점에서 이제 토큰화 사례들은 STO,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법적인 이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STO 시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영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영역이고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한다던가 아니면 금이나 이런 상품들을 토큰화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STO나 RWA는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그 금융자산 또는 증권, 뭐 RW 이런 상품들을 토큰하는 영역인 거고, 근데 반대로 BTC나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기존의 크립토 자산, 크립토 토큰을 금융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개가 이 반대 방향인 거죠. 이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의 토큰화 또는 토큰의 금융상품화가 지금 자본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불결제 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이런 화폐 토큰화와 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급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유스케이스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금융의 여러 가지 이제 투명성이나 또는 어떤 책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토큰화를 할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간소화된 거래 플랫폼인데, 거래 메커니즘이 되게 간소화되는 거죠. 왜냐, 이 소유권, 누가 그 해당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송할 때 규칙들, 그다음에 이제 거래 로직들이 정말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돼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번거롭고 여러 가지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개자가 많을 때 전달해야 될 이제 메시지들이 다 각각 다른데, 그런 복잡한 메시지 교환 이 프로세스가 사전에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사전에 미리 정의된 트랜잭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토큰화의 큰 베너핏으로 보고 있는 거는 중개자가 제거 또는 중개자 역할 변화입니다. 뭐 단순히 중개자가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토큰화된 환경에서는 중개자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 뭔가 전달할 때 받아서 에스크로우하는 그런 이 전달자 역할 또는 이 신뢰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이 토큰을 전송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 규약들을 잘 매니지하고 큐레이션하는 그런 거버넌스 역할에 더 가깝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중개자가 더 좀 다른 역할로 변신하게 되는 게 이제 토큰화를 통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토믹 세틀먼트와 리스크 절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자산이 토큰화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거래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이 거래가 모든 조건들이 만족했을 때 거래가 딱 파이널라이즈 되는 이런 식의 이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기존에는 단계를 거칠 때마다 중개자가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다시 전송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금융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담보 요건들도 낮출 수가 있고 거래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큰화를 통해서 여러 트랜잭션들을 하나의 이 실행 가능한 패키지로 묶어서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내가 이 관심을 가졌던 뭐 한두 개 상품들을 다 개별적으로 뭔가 구매를 하거나 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의 토큰화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패키지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더 많은 이 투자자를 위한 옵션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이게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화폐 관점 그리고 자산 관점에서 토큰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제와 해외 송금 시장에서의 혁신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이 화폐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국제 송금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용 절감이죠. 수수료가 대폭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속도 문제인데, 기존에 만약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실감을 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해외 계좌에 뭔가 송금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또 끝나지도 않고 며칠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나 송금은 사실 이제 몇 초 만에 다 끝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인데,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CBDC는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 또는 추적성들이 이제 높고,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를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가장 높은 신뢰를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 잠재력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이 글로벌 차원의 어떤 협력적이고 이 싱크로나이즈된 그런 글로벌 이 협력이, 그러니까 노력들이 필수적입니다. 즉 일국에서만 뭐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의 특정한 스테이블 코인 또는 특정한 CBDC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지 실제 이런 혁신들이 일반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 달러를 토큰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크립토 생태계를 잘 아시는 분은 익숙한 이제 USDT, 테더가 발행하는 USDT가 있는데 이미 이제 1,000억 달러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달러 기반으로 발행한 USDC가 있는 거고요. 맨 아래 보시면은 탑 10 정도 규모로 벌써 이제 페이팔에서 발행한 USD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즉 페이팔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결제 플랫폼 회사죠. 근데 페이팔에서도 이렇게 이제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이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어떤 밸류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도하고 있고, 다만 이때 이제 규제 이슈들도 고려되는데, 이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제 규제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겨남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규제를 준수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번째 발행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클의 USDC는 이 EU의 미카라고 하는 이제 법안,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EU의 그 암호 자산에 관련 이제 법안인데, 그 법안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들로 이제 승인을 받은 것들이 최근에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CBDC입니다. 이제 CBDC는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일반인들도 다 CBDC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지금 보면은 리서치, POC 단계, 파일럿 단계, 실제 실행 단계에 걸쳐 있지 않은 국가가 사실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국가 또는 중앙은행에서 CBDC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영역은 아프리카 이제 2개국인데, 짐바브웨이라는 곳과 나이지리아인데, 이게 이미 CBDC를 발행한 국가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그 통화 체계가 불완전한 국가일수록 CBDC가 가지는 밸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 작년 이제 10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올해도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행도 역시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차 프로젝트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말에서 시작한 올해 CBDC 프로젝트는 활용성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BIS 국제결제은행이 7개국의 중앙은행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라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고라에 각각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상호 호환성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는 CBDC 유형은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CBDC 홀셀 CBDC라고 말하죠. 기관용 CBDC. 기관용 CBDC를 발행하는 주체는 한국은행이고,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는 시중은행이 되겠죠. 실제 기존에 있는 이 투티어 그 금융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이 시중은행이 있다고, 상업은행이 있다고 하면 이 중앙은행이 이 관리하는 준비금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형 CBDC인데, 일형 디지털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금 토큰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이걸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시중은행, 상업은행이 될 거고, 이 상업은행이 일형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CBDC를 담보로 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담보를 해야 되는 구조고, 이렇게 발행되는 예금 토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국은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바우처라는 형태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은행이 이 CBDC를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이제 이머니 토큰인데, 좀 더 이제 페이먼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토큰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 목적 토큰인데, 이거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이 기관들이 특수 목적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형 CBDC, 이형 통화를 100% 담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CBDC와 일형 통화는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형 통화와 3형 통화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IS가 생각하는 이제 통합 원장과 핀터넷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은행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 바우처, 그러니까 예금 토큰 기반의 디지털 바우처의 모델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오키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퍼펄스 바운드 머니 개념을 이제 차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미 지정하고 그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뭐 코비드19 때 이 재난지원금들을 많이 받은 적이 2차례 정도 있었는데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청구를 하면 청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카드사에 또 받고 확인하고 다시 정부에서는 카드사에 지급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를 거쳤다고 하면 실제 이제 PBM 개념이 도입이 되면 내가 사용처에서 지불하면 사용처가 바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다 자동으로 확인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바우처와 같은 유스 케이스에 CBDC 또는 CBDC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효과가 큰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어떤 혁신 사례들을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 토큰화가 어떻게 자본시장을 바꿔내고 있는지,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토큰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피지컬한 오브젝트 또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또는 이제 금융자산, 금융상품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디지털 파일을 이 웹3 네이티브한 어떤 디지털 인증서로 생성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큰의 발행과 유통 자체는 다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분산 원장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자산을 토큰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금융의 어떤 상품, 권리관계인지, 또는 어떤 디지털 상품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게 관련된 규제들을 다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 기초자산을 토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이슈들도 고려될 제도적인 이슈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거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면,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하면 이 토큰을 예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배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역할이 또 필요하겠죠.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후 서비스, 그 토큰에 관련된, 그 자산 토큰에 관련된 규제나 텍스, 그리고 뭐 회계보고, 기업활동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원하는 사후 서비스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RW 거래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절차와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밸류가 있냐? 그러니까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가 있겠죠. 토큰화된 자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을 텐데, 이제 각각의 그 베너핏들이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자산의 소유자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이제 받는 거고, 그리고 운영 코스트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산을 뭔가 판매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과 어떤 이제 규정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해관계자가 많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더 최소화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도 이제 비용 절감과 또 투명성 강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투자자 관점에서 혜택이 또 상당히 이제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시장이 더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실물 자산의 토큰화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수집품부터 시작해서 금융상품,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있고, 일반 상품도 있고, 에너지 자산, 또 럭셔리 상품들, 또 음원 저작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토큰화 가능하겠죠. 다만 토큰화에 적합한 게 있고, 덜 적합한 게 있고, 더 빨리 될 수 있는 거 있고, 더 늦게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더 가치가 큰 게 있고 가치가 낮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잘 디자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RW 생태계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넓게 보면은
토큰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RW 생태계에 들어와 있고 국채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이런 시장들이 생태계가 다 갖춰져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RW 시장이 더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그 BCG에서 예상하는 리포트인데 이게 뭐 꼭 맞다라기보다도 대략 2030년까지 전체 글로벌 GDP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어떤 자산들이 유동화될 수 있다라고, 토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16조 달러인데 실제 지금 BTC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좀 넘으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토큰 자산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국채 토큰 시장인데 이게 미국의 블랙록이라고 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제 국채 토큰화를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 RWA는 제도권 금융에서 이제 준비하고 진입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기존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크립토 프로젝트와는 관계없이 실제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BIS가 지향하는 이제 핀터넷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화된 자산과 이 화폐가 결국은 이 지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지갑이 이제 워킹하기 이제 전 단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발행과 유통의 플랫폼이 있겠죠. 그러면 레이어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면 제일 밑에는 이 플랫폼 레이어, 그러니까 토큰화를 하는 레이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이 돌아가는 레이어, 그 다음에 그런 자산들을 트랜스퍼하거나 뭐 랜딩이나 스왑이나 이런 파생, 이런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영역들이 있고, 제일 상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갑, 고객 적정 이 영역이 있겠죠. 여기에는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KYC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런 4가지 레이어별로 이 자산 플랫폼이 구성이 되고 이 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워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여러 종류의 그런 RWA 토큰들이 나오게 될 텐데, 각각의 RWA들이 상호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크로스체인 인터로퍼러빌리티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체인링크라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제 뱅크체인, 특정한 뱅크체인에서 다른 뱅크체인으로 서로 자산을 주고받는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더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BIS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호 호환성이나 API를 통한 뭐 연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통합 원장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 자산의 토큰화를 CBDC 포함해서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을 이 전체 하나의 거대 플랫폼으로 디자인을 하고, 금융 자산의 어떤 공통 플레이스가 되겠죠. 여기에 통합 원장을 가지고 여러 이 체인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폐와 자산,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상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 최종성을 글로벌 스케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의 철학을 가지고 실제 지금 아고라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에서 지향하는 거는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토큰화된 자산의 제공자가 있는 거고, 또 토큰화된 이제 예금 제공자들이 있는 거고, 은행이죠, 대표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 원장에 다 모여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기존의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당장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이 되면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전통 금융기관이 토큰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산과 화폐를 토큰함으로써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기존에 이제 웹3 네이티브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 플레이어들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상호 연합하거나 아니면 경쟁하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누구랑 손잡고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갈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